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매우 욕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어머니의 봉양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만 챙기고 동생을 매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이며 집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안에서 아나무인으로 독불장군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동생은 효성도 깊었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형이 가족들이 챙기지 않는 홀로 된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을 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홀로 집안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했지만 형은 이런 동생을 무시하고 괄시했습니다. 그래도 착한 동생은 이런 무시와 괄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이나 힘없는 노인들 아이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형은 이런 착한 동생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생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이 마을에서 동생을 쫓아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 저놈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야. 내 저놈이 나 아니면 이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대로 계속 이 마을에 남겨두어서는 내 평판만 안 좋아질 것이야. 저놈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영영 살지 못하게 해야겠다. 형은 동생을 쫓아낼 핑계를 찾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고 나이도 젊은데 이런 총구석에서 평생 살 것이냐? 이대로 여기에 있으면 너논인도 못하고 형편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이 마을을 떠나서 더 이상 내 땅에서 일하지 말고 너도 집도 사고 땅도 사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리 말하는 것은 너가 내 동생이어서 하는 말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러자 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집에 살 수 없으니 나가야죠. 그런데 제가 집을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됩니다. 이놈아, 너만 자식이고 난남이야. 너까지 게 없다고 내가 어머니를 굶기겠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래, 이 집에 나는 밥만 축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없는 게 날지도 몰라. 내가 나가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없어도 형이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야. 그래도 장남인데 나보다 낫겠지. 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며 동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면 나도 이 집을 떠나야겠구나. 저런 독한 놈과 어떻게 함께 살겠느냐. 나는 너랑 살 것이다.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나와서는 동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만류하였지만 어머니의 뜻은 완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밥만 축내는 어머니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마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산기슭에 빈집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일단 이 집에서 당분간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늘이 돕는구나. 그나마 이런 집이라도 생겼으니 말이다. 어머니와 동생은 빈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주인이 버리고 간 집 같았는데 여기저기 구멍도 많고 지붕도 뚫린 곳이 많아서 비가 셀 것 같이 허술하고 볼품도 없었지만 당장 그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잠이 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본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보자. 어머니도 모셔야 하니까 말이야. 어머니가 더 늙기 전에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을 매일 대접해야 하니까. 동생은 오래도록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침 일찍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아랫마을에 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동생은 준비를 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적당히 나무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돈을 더 받으려면 나무가 질이 좋아야 할 텐데 이걸로는 안 되겠어.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며 산속 깊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생은 절벽에 붙어 있는 신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 커다란 신선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산을 지켜주는 산신령이라고 생각한 동생은 이 신선 바위를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앞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신선님, 산신령님 제발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게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빌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로 보이던 이 신선 바위가 갑자기 입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너는 마음이 착하고 사람들에게 베품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니라. 내일 이 시간에 큼직한 통을 갖고 다시 한번 이곳에 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죠. 동생은 믿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기도가 통했음에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신선 바위의 말대로 큼직한 통을 갖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신선 바위는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통 안에 금들을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반드시 통이 가득 차거든 바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통을 신선 바위 앞에 갖다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선 바위의 입부분으로부터 번쩍거리는 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금세 통에 가득 찼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통이 가득 차서 동생이 놀라하며 산신령님 가득 찼습니다 하고 다급하게 외치니까 그때까지 쏟아지던 금이 쏟아지기를 멈추었습니다. 동생은 금을 장터에 가져가서 팔아 큰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허름한 집에 돈 한 푼 없이 살던 동생이 갑자기 금을 얻고 큰 집을 사고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탐욕한 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라고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돼?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재주도 없는 놈이 무슨 여행으로 갑자기 그리 부자가 된 것이지? 형은 너무나 궁금하고 배가 아파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을 만난 동생은 부자가 된 내력을 자세히 일러주고 형도 부자가 되려면 자신처럼 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형은 동생보다 훨씬 더 큰 통을 가지고 허겁지겁 신선바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령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는 장남이니까 제 동생 놈보다 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제발 큰 부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형이 신선 바위 앞에서 동생처럼 빌고 또 빌자 정말로 신선 바위에 입이 움직이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그래 주고 말고. 하지만 금이 통에 가득 차면 바로 내게 말해야 한다. 만약 통에 있는 금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서 금을 주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도 동생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은 기쁨에 입이 쩍 벌어져서 큰 통을 신선 바위에 입 앞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반짝이는 금이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거 정말 금이잖아. 동생 놈이 날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이야, 난 정말 부자가 되었다. 금을 보자 형은 더욱 욕심이 나고 탐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형은 금이 계속 쏟아지라고 앞에서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손으로 통에 담긴 금들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금 한 통에 금이 가득 찼다는 말을 해야 할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통이 다 차고 넘쳐 그 중에 한 개의 금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신선 바위의 눈이 갑자기 무섭게 빛나며 입에서 금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금이 더 나오잖아. 야, 난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러다 금에 파묻히겠어. 그만 나와라, 이 정도면 됐다. 아니 뭐야, 왜 멈추질 않아? 으악, 살려줘. 산속에서 형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기다려도 오지 않는 형을 찾아 이 동생이 신선 바위에 갔을 때에는 신선 바위는 보이지 않고 그곳에는 자갈만이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어째서 이곳에 자갈이 잔뜩 있지? 그러고 산신령님의 바위는 어디 간 것이지?
동생은 열심히 자갈을 드러내고 형을 찾아보았습니다. 한참을 자갈을 파내니까 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형은 자갈에 파묻혀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쩌다가 일이 되신 겁니까? 왜 자갈에 깔려서 일이 된 것입니까? 착한 동생은 자신에게 늘 못되게 구는 형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형의 죽음을 슬퍼하며 형의 시신을 거두어서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자신과 같이 착한 색시를 얻어 자식을 많이 얻었고 자신이 얻은 금을 가지고 가족들을 모두 잘 부양하였습니다. 또 형에 남겨진 형수와 자식들도 평생 자신의 자식들처럼 돌봐주며 계속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 신선바위는 착한 성심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들 눈에만 보였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김진사와 이진사가 살습니다. 김진사와 이진사는 소시적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 서당방에서 글 공부도 함께하고 서울에서 함께 과거를 보고 속과에 급제하여 다 같이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사가 되어 자그마한 벼슬이라도 하게 되니 서로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늘 이진사를 그리워했고 이진사도 늘 김진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진사에게는 외동딸 꽃분이가 있었는데 후원 연못에 피어난 연꽃처럼 고왔습니다. 꽃분이는 비록 사내애가 아니어서 서당방에서 글 공부는 못하였어도 박학다문한 이진사한테서 글을 배우고 재질에 뛰어난 어머님한테서 검은고를 배웠는지라 글을 지으면 한다 하는 선비들도 며칠씩 앉아서 그 글풀이를 해야 했고 검은고를 타면 날아가는 새들도 나뭇가지에 내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리하여 꽃분이 명성이 마을 근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꽃분이가 꽃나이에 들어서니 맑은 못에 피어난 연꽃처럼 곱게 번지는데 화공도 채색이 모자라 제대로 그 용모를 그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꽃분이 나이 16의 어머니가 갑자기 득병하였는데 의원을 불러다 보여도 쓸데없고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물론 이진사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서 늘 한숨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이진사는 후처를 맞아들였습니다. 이진사 후처의 생김은 환하게 생겼지만 재물의 눈이 금은밤처럼 어두워 이진사에게 시집온 첫날부터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만 아들이라 하고 집의 재물은 실 한 올이 다칠세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꽃분이가 눈에 든 가시처럼 밉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진사가 남달리 꽃분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니 이진사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저 은근히 꽃분이를 해칠 꿍꿍이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진사는 관가의 일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진사의 후처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얻었는지라 이진사가 떠난 지 사흘 만에 꽃분이에게 각별히 다정하게 굴며 꽃분이를 불러놓고는 강에 나가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해오라 하였습니다. 규중에만 갇혀있던 꽃분이는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들에 나가 봄 구경이나 하고 싶던 차라 두말 없이 빨래 함지를 이고 큰 강에 나갔습니다. 이때는 바로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고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며 나뭇가지에 움이 트고 잎이 피는 봄이라 꽃분이는 강가에 나오니 날아갈 듯 마음 상쾌하였습니다. 봄물은 소리치며 줄줄 흐르는데 나비는 화관에서 춤을 추고 꾀꼬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꽃분이는 성마돌같이 둥실한 도리에 서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다 맑은 물에 시원히 세수하고는 빨래를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빨래라 힘은 들었지만 물에 담근 옷들을 넙죽한 도리에 올려놓고 방망이질을 하고는 맑은 물에 휘휘 행궈냈습니다. 꽃분이가 한창 빨래를 하는데 후모가 찾아왔습니다. 후모는 빨래터에 오자 백설같이 하얗게 빨아서 백사장에 넣어놓은 빨래를 힐끔거리고 보더니 꽃분이 곁에 와서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혀끝에는 웃음 발린 말을 하였습니다. 아유 꽃분아, 빨래도 깨끗이 빨아 널었구나. 꽃분이는 그 말에 미소를 머금고는 머리도 들지 않고 계속해서 빨래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하는 일이어서 잘 안 되네요. 이때라고 생각한 후모는 꽃분이를 쏘아보다가
빨래질에 여념이 없는 꽃분이를 물에 콱 떠밀어 넣었습니다. 어느덧 석 달 후에 서울에 갔던 이진사 즉 꽃분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이진사는 돌아오자마자 꽃분이가 있는 연당에 가보았습니다. 딸이 꽃 같은 웃음을 짓고 나와 반겨줄 것이라 생각한 이진사는 연당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보고만 싶던 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의 먼지가 손두께만큼 앉았습니다. 이걸 본 순간 이진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진사는 허둥지둥 돌아나와 후처를 보고는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후처는 반나절이나 훌쩍거리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속에 불이 붙는 것은 이진사였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렇게 훌쩍거리기만 하오? 내 속에 불이 이니 어서 말하시오. 그제서야 새앙쥐 눈물마저도 못한 눈물을 억지로 쥐어짜는 채 하면서 후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라고 서방님의 심정 모르겠어요. 말하자니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꽃분이가 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이오? 서방님께서 가시자 얼마 안 돼요. 연당에 인기척이 나서 가보니 웬 총각과 마주 앉아 놀던 것이 그날 밤으로 종적을 감추었어요. 그래, 그년의 계집애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서방님 믿고 이 집에 발들여 놓은 제가 서방님을 속이겠나요? 나도 진사의 아내라. 남한테 이런 말은 하지 못하고 밤낮 찾아다녔지만 오늘까지 참지 못하고 그저 서방님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이진사는 그래도 고을에서 관가일을 보는 사람이라 딸이 야밤 삼경에 웬 남자를 따라 나갔다는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혀 다시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한편 사나운 물결 속에 떠밀려 들어간 꽃분이는 얼마를 떠내려 갔는지 모르나 구사일생으로 강역까지 밀려나왔습니다. 꽃분이는 악몽에서 허덕이다 깨어난 것 같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찬 물결에 걸친 옷이 다 벗겨져 알몸으로 강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것 없이 알몸이 된 데다 머리까지 헝클어졌으니 옛말에 나오는 머리 풀어헤친 물귀신과 다름없었습니다. 나와서 가자니 다 큰 처자가 알몸으로 찾아가 구원받을 데도 없고 살자니 몸두고 살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승산이라 오도가도 못할 신세니 터져나오는 것은 울음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강가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이때 김진사는 서당에 가서 아들 석삼이가 글 공부하는 걸 보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강역에서 난데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지라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여인의 슬픈 곡성이라 김진사는 지체하지 않고 울음소리를 따라 강역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이나 슬피 우는 꽃분이를 내려다보다 하도 가여워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네 집 규수인데 어인 일로 이렇게 슬피 울기만 하는고. 꽃분이는 김진사를 보자 묻는 말은 대답 못하고 더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하루에도 지고 날도 어둡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진사가 재차 물어서야 꽃분이는 입을 열었는데 아무 진사의 딸이라고 대답하자니 차마 말할 수 없어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저는 조실부모하고 문전결식하며 살아가다 너무나도 살 길이 없어 죽자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죽지도 않아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고.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김진사는 바로 자기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꽃분이에게 주었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 내 두루마기라도 입으세. 사경에 이르러 허물할 게 있느냐. 어서 입고 우리 집으로 가세. 고맙습니다. 하지만 살아도 죽은 것만 갖지 못한 목숨이 오니 관계 말고 어서 가시옵소서. 당치도 않은 소리 말게. 어떻게 사람이 죽는 사람을 보고 관계치 않을 수 있는가? 내 자네를 내 딸처럼 보살펴 줄 것이니 두말 말고 따라서게. 김진사가 물에 빠진 꽃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 가여운 그 신세를 낱낱이 이야기하니 김진사 부인 또한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여인이라 다른 말 없이 눈물이 그렁해서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날부터 꽃분이는 김진사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김산의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며 아무리 보아도 꽃분이의 행동거지가 문전걸식하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았으나 꽃분이의 대답은 처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진사 아내외는 더는 묻지 않고 꽃분이를 친딸처럼 키우는데 그 행실이 어찌나 고운지 그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 석삼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면 그 의향을 물어 꽃분이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의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마침 글 공부하던 아들 석삼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삼이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신 줄로만 알고 정지간으로 뛰어들다 웬 처녀가 서 있는 걸 보고는 주춤하고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 내외는 의논 끝에 기다리던 참이라 그날 밤 석삼이를 불러놓고 꽃분이의 일신경력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석삼이의 의향까지 물었습니다. 석삼이는 글 공부하느라 전혀 생각지 않던 일이어서 한참이나 입을 봉하고 섰다가 김진사가 그냥 자기 입만 쳐다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된 몸으로 부모의 명을 거역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글 공부하느라 그런 생각 해보지 못하였사오니 후일에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사는 석삼이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더는 석삼이를 보고 이 일을 담론하지 않았습니다. 석삼이는 이튿날부터 다시 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빠르게 흘러 단날이 돌아왔습니다. 꽃들이 철따라 피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데 집집의 처녀들은 곱게 몸단하고 휘늘어진 수양버들 그네터에 가서 하늘같이 파란 치맛자락을 날리며 그네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진사도 단오놀이를 나가고 그의 부인도 그네터에 나가서 집에는 꽃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단오놀이를 나가고 홀로 집에 앉아 있으니 또 지나간 설움이 복받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한참 울고 울다가 생각하니 김진사 내외가 금시 돌아올 것만 같아서 옷고름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방으로 들어가니 벽에 검은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이전에 연당에서 늘 검은고를 탄 일이 있는지라 오동나무의 현을 메운 검은고를 조심히 내려서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뱃사공의 아내가 바닷가에 나간님을 그리며 타던 곡과 고을 군수한테 비참하게 맞아 죽은 남편을 그리며 타던 곡들을 골라서 탔습니다. 애절한 검은고 소리가 은은히 뜰악으로 울려나갔습니다. 이때 석삼이가 단오를 지내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뜰악에 들어서니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데 때로는 흐느껴 우는 듯 떨리다가도 때로는 애타게 하소연하는 듯 가락을 튕기는 그 소리가 석삼이의 마음을 울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석삼이는 저도 몰래 검은고 소리를 따라 뒷방문가에 다가가 슬며시 방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몇 달 전에 부모님께서 말하던 꽃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는 얼핏 봐서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꽃분이의 얼굴은 고운 눈썹 아래 샛별 같은 두 눈이 반짝이는데 또한 두 볼도 일월같이 환했습니다. 석삼이는 전에 아버지께 들은 말도 있는지라 큰 맘을 먹고 헛기침을 2번 한 후 성큼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놀라 검은고를 급히 벽에 걸어놓고 눈에 대롱대롱 맺힌 눈물을 닦으며 몸둘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들어서 안지는 오래나 남녀유별하여 집에 온 손님을 오늘에야 처음 뵙고 인사 올리니 인사나 받아주시오. 석삼이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니 꽃분이도 머리 숙이고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문정 걸식하다 죽게 된 몸을 진사님께서 구해주시고 친딸처럼 살뜰히 돌봐주시어 그 은혜 난망이온데 오늘에야 도련님 찾아 인사 올리오니 널리 생각해주세요. 초면에 서로 이렇게 인사의 말이라도 주고받으니 구면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불같이 달아올라 서 있기에 거북했고 석삼이도 가슴에서 마구대고 방망이 치라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서성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김진사와 부인이 거의 함께 집에 들어섰습니다. 석삼이는 깜짝 놀라서 방에 뛰어들어가 말없이 뛰는 가슴만 달래었습니다. 저녁에 석삼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의 의향을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번에 집에 왔을 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후일에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였는데 오늘 집에 돌아와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들으니 아내보다 스승으로도 모실 만한 사람이오니 부모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야 더 할 말이 있겠느냐? 100년을 기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우리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석삼이와 꽃분이는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와 100년을 기약한 후로는
밤마다 한시를 써두었다가 서당방에서 글 공부하는 석삼이가 오면 그 한시를 보이었습니다. 시도 잘 쓴 데다 글씨 또한 옥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석삼이는 서당 글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석삼이는 함께 글 공부하는 선비들을 보고는 몸이 불편하여 동행하지 못하겠으니 그들더러 먼저 떠나라 하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삼이는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를 보고 과거 보러 가겠는데 급히 남장 한 벌을 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아, 해놓은 옷들이 있는데 한 벌 가지고 가려무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과거 보는데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학문이 깊어서 과거 보는데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꽃분이는 남장을 하고 석삼이를 따라 서울에 갔습니다. 과연 석삼이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는 서울에 가서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석삼이는 남원군의 군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석삼이가 남원군수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남원군을 잘 다스리려 가는 길에 이진사의 집이 있으니 거기 들려 이진사의 조언을 들으라고 석삼이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진사는 딸을 잃은 일을 남에게 알릴 수 없고 하여 이날도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먼 산만 쳐다보며 한숨을 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않은 가마가 뜰하게 들어섰습니다. 교군들이 가마를 내려놓으니 꽃분이는 말없이 내실로 들어가고 석삼이는 가마에 내리자 이진사 앞에 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아들이온데 부친님의 분부를 받고 남원군수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찾아뵈옵니다. 이진사는 석삼이의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딸 생각이 되살아나 눈물부터 주르르 흘렸습니다. 석삼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전부터 부친님과 가까이 지내던 분이라 감히 묻지 못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이진사도 더는 다른 말 없이 남원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언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석삼이는 자리에 누워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석삼이가 자리에 누우니 이진사는 불을 끄고 긴긴 밤을 눈물로 베개를 다 적시었습니다. 남의 아들은 고을군수까지 되었는데 내 신세 어이 이토록 기박하여 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늘까지 그 소식도 못 듣는 단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비오듯 했고 생각하면 할수록 구곡간장이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석삼이 내외를 실은 가마는 남원군을 향했습니다. 이진사는 그들이 떠나자 자리에 다시 누웠는데 일어날 맥도 없어 누운 자리에서 그저 슬피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종이 달려들어오더니 이진사에게 절을 하며 지난밤 내실에 든 부인이 분명 진사님의 딸이옵니다 하며 아뢰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진사는 오금에 불을 일구며 바로 남원군을 찾아갔습니다. 석삼이와 꽃분이는 남원군 어구에 나와서 기다리다 이진사가 오늘 걸 보자 함께 절을 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딸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진사님 댁에 이런 일 생겼으니 아버지를 걱정하여 다시 상봉하는 날 말하자고 오늘까지 속였습니다. 부디 이 불효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진사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꽃분이의 손목을 잡고 흐느껴 오는데 꽃분이 또한 울면서 자초지종을 전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진사는 목이 메어 말을 못하고 푹석 주저앉았습니다. 석삼이와 꽃분이는 이진사를 부추겨 집까지 가서 긴긴 밤이 새도록 지나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침 조반이 끝나자 꽃분이는 분에 치받쳐 당장 떠나려는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면 긴 말 마시고 어머니와 당장 헤어지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이야기나 하고 오세요. 이진사는 그 길로 집에 돌아오자 후처를 불렀습니다. 이년 내 딸을 어떻게 해쳤는가. 바른대로 말하여라. 전에 다 말씀을 올렸는데 새삼스럽게 그건 왜 물으세요? 너 이실 찍고 하지 못할까. 간밤에 내실에 와 자고 간 군수 부인이 바로 꽃분이다. 그 말을 들은 후처는 떨며 머리를 싸지는데 머리 위에는 불꽃이 번쩍하더니 통나무 넘어지듯 쓰러졌습니다. 이진사는 집에 있는 재물 하나 손대지 않고 그 길로 돌아서서 김진사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여 100배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김진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꽃분이는 후에 석삼이와 함께 김진사와 이진사를 잘 모시며 두 집이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내가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진한 부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이상하게 여겨 백발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같이 늙어도 장유서인데 먼저 오르시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조용히 말하기를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검은 머리 노인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묻거든 말입니다. 제가 올해 64시니 저보다 10년 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했더니 백발의 노인이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51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이런단 말입니다. 아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얀이 믿어지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센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지요.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히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쌀은 없고 빈쌀 자루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빠는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한 상잘 얻어먹었는데 주인 안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소상히 말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왔소이다. 쌀은 하나도 없고 쌀자루만 숲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사내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장작불을 켜들고는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컴컴한 밤에 산짐승들이 먹이감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앞에 섰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안악은 장작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켠 채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장작불을 휘둘러 쫓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한참 있다가 남편 시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게 울어대니 보는 소금 장수도 마음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울다가 안악이 언제 울었냐 싶은지 눈에 도끼를 품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놈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저주하리라. 급살할 거야.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다시 소금 장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장작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선택하세요. 한단 말입니다. 시체 안고 가기보다는 장작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장작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 장수는 장작불을 들고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이 사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정말 이 안악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 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눈을 뜨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그만 기겁을 해서는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눈을 뜨고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간 곳이 없거든 말입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있단 말입니다.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놨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악의 팔뚝만한 삼산새 뿌리를 소금 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데 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산삼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데 안악은 없고 하얀 학 한 마리가 울부짖으며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악은 사람이 아니고 학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려는 것입니다. 비록 금수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했던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악처럼 새하얗게 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머리 노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듯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떨어지지 않고 다니는 학 한 쌍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보이지 않은 게 그 연유였군. 금수지만 사람보다 낫군. 저 세상에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을 게야. 그리고 어느새 배는 땅에 닿아서 둘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학이 준 삼산새 뿌리를 판돈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소금 장수하면서 돌아다니다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에 숭고한 사랑이 든 재물을 쓴다는 게 왠지 탐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도 이학 부부처럼 산다면 집안이 화목하고 매일매일 즐겁지 않을까요? 비록 옛날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학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